프롤로그. 여러분은 유토피아라는 단어를 들으면 무엇이 떠오르시나요? 완벽한 세상, 이상향, 혹은 현실에서는 불가능한 꿈. 우리는 일상에서 이 단어를 자연스럽게 사용합니다. 하지만 이 단어가 처음 세상에 등장한 것은 불과 500년 전, 16세기 초, 영국의 한 지식인이 쓴 책 제목에서였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들여다볼 작품은 토마스 무어의 유토피아입니다. 이 책은 단순히 하나의 단어를 만들어낸 것을 넘어 인류가 사회를 바라보는 방식 자체를 바꿔놓았습니다. 현실을 비판하고 이상을 꿈꾸며 끊임없이 질문을 던지는 이 작품 속으로 지금부터 함께 들어가 보겠습니다. 1장. 한 인간의 삶과 죽음. 토마스 무어. 이 이름을 들으면 사람들은 흔히 두 가지 이미지를 떠올립니다. 하나는 이상 사회를 꿈꾼 인문주의자, 다른 하나는 신념을 위해 목숨을 버린 순교자. 그는 1478년 런던에서 태어났습니다. 판사였던 아버지 덕분에 어린 시절부터 법률과 학문의 세계에 익숙했죠. 옥스퍼드 대학에서 공부한 무어는 뛰어난 법률가로 성장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단순히 법정에서 변론만 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고대 그리스와 로마의 고전을 탐독했고 당대 최고의 인문주의자 에라스무스와 깊은 우정을 나눴습니다. 에라스무스는 그의 유명한 저서 우신애찬을 무어의 집에 머물며 집필했을 정도였죠. 두 사람은 서로의 지적 동반자였습니다. 무어의 삶은 학문과 정치 사이를 오갔습니다. 그는 의회 의원이 되었고 헨리 8세의 신임을 받아 왕의 고문으로 활동했습니다. 1529년에는 잉글랜드 대법관이라는 최고위직에 올랐습니다. 평민 출신으로는 이례적인 성공이었죠. 하지만 그의 인생은 비극으로 끝났습니다. 헨리 8세가 자신의 이혼을 정당화하기 위해 로마 교황과 결별하고 영국 국교회를 세우려 하자 무어는 이를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왕의 종교적 권위를 인정하는 선서를 거부한 것이죠. 결국 1535년 그는 반역죄로 처형당했습니다. 단두대에 오르면서도 그는 나는 왕의 충실한 신하로 죽지만 그보다 먼저 신의 신하로 죽는다고 말했다고 전해집니다. 신념을 위해 목숨을 바친 무어는 1935년 가톨릭 교회에 의해 성인으로 시성되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그의 순교가 아니라 그가 살아생전 남긴 사상적 유산입니다. 바로 유토피아라는 책입니다. 2장. 혼란의 시대, 변화의 바람. 유토피아가 출간된 1516년 유럽은 격변의 한가운데 있었습니다. 중세가 저물고 근대가 시작되는 경계선 위에서 세계는 빠르게 변하고 있었습니다. 르네상스가 이탈리아를 넘어 유럽 전역으로 확산되고 있었습니다. 인간의 이성과 개인의 가치를 강조하는 인문주의 사상이 꽃피었고 고대 그리스와 로마의 고전들이 재발견되었습니다. 구텐베르크의 인쇄술은 지식의 대중화를 이끌었습니다. 동시에 지리상의 발견이 세계를 넓혔습니다. 콜럼버스가 신대륙을 발견한 것이 1492년 유토피아가 출간되기 불과 24년 전입니다. 아메리카 대륙의 발견은 유럽인들에게 충격이었습니다. 세상에는 자신들이 알지 못했던 땅과 문명이 존재한다는 사실이 밝혀진 것이죠. 이는 사람들로 하여금 다른 세계에 대한 상상력을 열어주었습니다. 하지만 화려한 르네상스의 이면에는 어두운 현실이 있었습니다. 영국에서는 이른바 인클로저 운동이 한창이었습니다. 양모 산업이 발전하면서 귀족과 지주들은 농지를 목초지로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문제는 그 과정에서 수많은 농민들이 땅에서 쫓겨났다는 것입니다. 대대로 살아온 땅을 잃은 농민들은 도시로 떠돌았습니다. 일자리도
집도 없는 이들은 생존을 위해 범죄를 저지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정부는 강력한 처벌로 대응했지만 범죄는 줄어들지 않았습니다. 무어는 이 상황을 양들이 사람을 잡아먹는다는 유명한 표현으로 비유했습니다. 순한 동물인 양이 사람을 잡아먹다니 얼마나 기막힌 비유입니까? 정치적으로도 불안정했습니다. 왕권과 교황권이 충돌했고 종교개혁의 전조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마르틴 루터가 95개조 반박문을 발표한 것이 1517년 유토피아 출간 바로 다음 해입니다. 바로 이런 혼란과 모순의 시대에 토마스 무어는 근본적인 질문을 던졌습니다. 인간 사회는 왜 이토록 불평등하고 부조리한가? 다른 방식의 사회는 가능하지 않은가? 3장 2개의 이야기, 하나의 메시지. 유토피아는 독특한 구조를 가진 책입니다. 라틴어로 쓰인 이 작품은 대화체 형식을 띠고 있으며 크게 두 부분으로 나뉩니다. 제1부는 현실 비판입니다. 무어 자신과 친구 피터 자일스, 그리고 가상의 인물인 항해가 라파엘 히슬로 다이오가 등장합니다. 라파엘이라는 이름은 히브리어로 신이 치유하다는 뜻이고 히슬로 다이오는 그리스어로 허튼 소리를 하는 자라는 의미입니다. 이름부터 이미 풍자와 역설이 담겨 있는 것이죠. 라파엘은 아메리고 베스푸치의 항해에 동행했다가 신대륙에서 놀라운 사회를 목격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경험을 바탕으로 당시 영국 사회의 문제점들을 날카롭게 비판합니다. 그가 가장 강력하게 비판한 것은 형벌 제도였습니다. 당시 영국에서는 사소한 절도죄에도 사형이 선고되었습니다. 하지만 라파엘은 묻습니다. 생존을 위해 도둑질할 수밖에 없는 사람에게 사형을 선고하는 것이 정의로운가? 왜 사람들이 도둑질을 할 수밖에 없는 사회 구조는 바꾸지 않고 범죄자만 처벌하는가? 그는 인클로저 운동을 신랄하게 고발했습니다. 귀족들의 탐욕이 농민들을 거지와 도둑으로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먼저 도둑을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도둑을 처벌한다. 얼마나 정확한 진단입니까? 제1부는 철저한 현실 비판입니다. 하지만 단순히 비판에만 그치지 않습니다. 라파엘은 대안이 존재한다고 주장합니다. 그가 목격한 유토피아라는 섬나라에서 말이죠. 제2부에서 본격적으로 유토피아 사회가 소개됩니다. 이 섬은 초승달 모양으로 생겼으며 54개의 도시가 있습니다. 모든 도시는 똑같은 언어, 법률, 관습, 제도를 공유합니다. 유토피아의 가장 큰 특징은 사유재산이 없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공동 소유이며 필요한 것은 공동 창고에서 가져다 씁니다. 돈이 없기 때문에 부의 축적도 과시적 소비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모든 시민은 하루 6시간씩 노동합니다. 농업과 수공업을 배우며 누구도 노동에서 면제되지 않습니다. 일정 시간 노동한 뒤에는 학문과 여가를 즐깁니다. 교육은 평생 계속되며 남녀 모두에게 열려 있습니다. 정치 제도도 독특합니다. 30가구마다 대표를 선출하고 그 대표들이 모여 통치자를 선출합니다. 통치자는 종신직이지만 폭정을 행사하면 폐위될 수 있습니다. 모든 중요한 결정은 공개 토론을 거쳐 이루어집니다. 종교의 자유도 보장됩니다. 유토피아에는 다양한 종교가 공존하며 강제 개종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다만 무신론자는 공직을 맡을 수 없는데 내세를 믿지 않으면 도덕적으로 타락할 것이라고 여겨지기 때문입니다. 전쟁은 최후의 수단으로만 사용됩니다. 유토피아 사람들은 전쟁을 야만적인 것으로 여기지만 정당한 이유가 있을 때는 싸웁니다. 하지만 가능한 한 외교와 협상으로 문제를 해결하려 합니다. 이 모든 것이 라파엘의 입을 통해 전해집니다. 그는
유토피아야말로 진정한 공화국이며 유럽의 국가들은 부자들의 음모에 불과하다고 단언합니다. 4장 유토피아, 그 이중의 의미. 유토피아라는 단어 자체가 이중적입니다. 이 단어는 그리스어에서 만들어진 조어인데 두 가지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오토포스로 읽으면 어디에도 없는 곳, 에우토포스로 읽으면 좋은 곳입니다. 즉, 유토피아는 동시에 존재하지 않는 이상향이자 바람직한 사회를 의미하는 것이죠. 이 언어 유희는 단순한 재치가 아닙니다. 모어의 근본적인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완벽한 사회는 현실에 존재하지 않는다. 하지만 우리는 그것을 상상하고 꿈꿀 수 있다. 그리고 그 꿈은 현실을 비판하는 거울이 된다. 학자들은 오랫동안 논쟁해 왔습니다. 과연 모어는 진지하게 유토피아를 실현 가능한 대안으로 제시한 것일까요? 아니면 풍자적 장치에 불과한 것일까요? 어떤 학자들은 모어가 진심으로 이상사회를 구상했다고 봅니다. 사유재산 폐지, 평등한 노동, 교육의 보편화 같은 제안들이 너무나 구체적이기 때문이죠. 실제로 모어는 젊은 시절 수도원에서 금욕적 공동체 생활을 경험했고 그런 삶의 매력을 느꼈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반면 다른 학자들은 유토피아를 풍자 문학으로 읽습니다. 모어 자신은 평생 사유재산을 소유했고 귀족적 삶을 살았습니다. 또한 책의 곳곳에 역설과 아이러니가 숨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유토피아 사람들은 금을 경멸하면서도 전쟁에서는 금으로 용병을 고용합니다. 평화를 사랑한다면서도 전쟁에서는 냉혹합니다. 아마도 정답은 그 중간 어딘가에 있을 것입니다. 모어는 완벽한 청사진을 제시하려 한 것이 아니라 사람들로 하여금 생각하게 만들려 했던 것입니다. 당연하다고 여겨지는 사회 구조에 의문을 제기하고 다른 가능성을 상상하도록 자극한 것이죠. 중요한 것은 유토피아가 실제로 존재하느냐가 아니라 그것을 상상하는 행위 자체입니다. 상상력은 변화의 출발점입니다. 다른 세상을 꿈꿀 수 없다면 현재를 바꿀 수도 없습니다. 5장 근원을 향한 질문들. 유토피아가 제기하는 문제의식은 매우 근본적입니다. 모어는 사회적 악의 근원을 추적합니다. 그리고 그가 찾아낸 근원은 바로 사유재산입니다. 사유재산이 존재하는 한 불평등은 필연적입니다. 어떤 사람은 많이 소유하고 어떤 사람은 아무것도 갖지 못합니다. 소유의 차이는 권력의 차이로 이어지고 권력의 차이는 다시 더 큰 소유의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이 악순환은 끝없이 계속됩니다. 재산이 있는 자는 게으르게 살면서도 사치를 누립니다. 반면 정작 땀 흘려 일하는 사람들은 가난에 시달립니다. 이것이 정의로운가? 모어는 묻습니다. 그래서 유토피아에서는 사유재산을 철폐합니다. 모든 것이 공동 소유이기 때문에 부러워할 것도 빼앗을 것도 없습니다. 탐욕의 동기 자체가 사라지는 것이죠. 노동에 대한 관점도 혁명적입니다. 당시 유럽에서 육체 노동은 천한 것으로 여겨졌습니다. 귀족들은 일하지 않는 것을 자랑스러워했죠. 하지만 유토피아에서는 모든 사람이 일합니다. 노동은 인간의 의무이자 공동체에 대한 기여입니다. 동시에 과도한 노동도 거부합니다. 하루 6시간만 일하고 나머지 시간은 자유롭게 사용합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목적은 단순히 생존이 아니라 지성과 정신을 발전시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노동은 수단이지 목적이 아닙니다. 교육의 평등도 강조됩니다. 유토피아에서는 모든 아이들이 동일한 교육을 받습니다. 남자든 여자든 어떤 가문 출신이든 상관없습니다. 교육은 특권이 아니라 권리입니다. 그리고 교육은 평생 계속됩니다. 배움에는 나이 제한이 없습니다.
종교적 관용은 당대로서는 매우 급진적인 발상이었습니다. 16세기 유럽에서 종교는 피를 부르는 갈등의 원천이었습니다. 하지만 유토피아에서는 다양한 신앙이 공존합니다. 강제 개종이나 종교적 박해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각자의 믿음은 존중받아야 한다는 것이죠. 이 모든 제안들은 하나의 원칙에서 나옵니다. 바로 이성과 합리성입니다. 유토피아는 미신이나 전통이 아니라 이성에 기초한 사회입니다. 모든 제도는 합리적 근거를 가지고 있으며 공동체의 행복을 최대화하는 방향으로 설계되어 있습니다. 6장 시간을 가로지르는 영향. 유토피아는 출간된 순간부터 큰 반향을 불러일으켰습니다. 라틴어로 쓰였기 때문에 유럽 전역의 지식인들이 읽을 수 있었고 곧 여러 언어로 번역되었습니다. 이 책은 유토피아 문학이라는 장르를 탄생시켰습니다. 이후 수많은 작가들이 이상사회를 그린 작품들을 썼습니다. 프랜시스 베이컨의 새로운 아틀란티스, 토마소 캠파넬라의 태양의 도시 같은 작품들이 무어의 영향 아래 쓰였죠. 정치 사상사적으로도 엄청난 영향을 끼쳤습니다. 사유재산 철폐와 공동소유라는 개념은 훗날 사회주의와 공산주의 사상의 선구가 되었습니다. 카를 마르크스와 프리드리히 엥겔스는 유토피아를 유토피아 사회주의의 원형으로 평가했습니다. 물론 그들은 모어의 사상을 공상적이라고 비판하면서 자신들의 과학적 사회주의와 구분했지만 근본적인 문제의식은 계승했습니다. 19세기에는 실제로 유토피아적 공동체를 건설하려는 시도들이 있었습니다. 로버트 오원의 뉴아모니, 샤를 푸리에의 팔랑스테르 같은 실험 공동체들이 그것입니다. 대부분 실패로 끝났지만 다른 사회를 향한 열망은 계속되었습니다. 20세기에 들어서는 유토피아에 대한 평가가 양분되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여전히 이상사회를 향한 영감의 원천으로 여겼습니다. 하지만 다른 사람들은 경고의 메시지로 읽었습니다. 전체주의 체제를 경험한 후 완벽한 사회를 추구하는 것이 오히려 억압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생긴 것이죠. 조지 오웰의 1984나 올더스 헉슬리의 멋진 신세계 같은 디스토피아 소설들은 역설적으로 유토피아의 위험성을 경고합니다. 완벽을 추구하다가 인간성을 잃어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비판조차도 무어의 유산입니다. 유토피아든 디스토피아든 우리는 여전히 사회의 모습을 상상하고 현실을 비판하고 더 나은 가능성을 모색합니다. 그 모든 사유의 출발점에 유토피아가 있습니다. 오늘날 유토피아라는 단어는 단순히 이상향을 넘어 실현 불가능한 꿈을 가리키는 말이 되었습니다. 그건 너무 유토피아적이야라는 말은 비현실적이다는 뜻으로 쓰입니다. 하지만 생각해보면 한때는 유토피아적이라고 여겨졌던 것들이 현실이 되기도 했습니다. 보편적 교육, 노동시간 제한, 사회보장제도 같은 것들 말입니다. 7장 우리에게 남겨진 질문. 토마스 무어의 유토피아를 읽는다는 것은 500년 전의 책을 읽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지금 여기에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일입니다. 무어가 고발했던 불평등은 여전히 존재합니다. 어쩌면 더 심화되었을지도 모릅니다. 부는 계속해서 소수에게 집중되고 격차는 벌어집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열심히 일하면서도 가난에 시달립니다. 그가 비판했던 불합리한 형벌 제도는 어떤가요? 우리는 여전히 범죄의 원인을 제거하기보다 범죄자를 처벌하는 데 집중합니다. 구조적 문제는 방치하고 개인을 비난합니다. 교육의 기회는 평등해졌을까요? 형식적으로는 그럴지 모릅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여전히 가진 자의 특권이 작동합니다. 좋은 교육은 돈이 필요하고 돈이 없으면 기회가 제한됩니다.
종교와 이념을 둘러싼 갈등도 계속됩니다. 관용과 공존보다는 배제와 대립이 여전히 우리 사회를 지배합니다. 물론 모어의 유토피아를 그대로 실현할 수는 없습니다. 사유재산을 완전히 철폐하는 것이 가능한지 바람직한지도 의문입니다. 인간의 본성과 사회의 복잡성을 고려하면 완벽한 사회란 애초에 불가능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완벽한 답을 찾는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계속해서 질문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가 최선인가? 다른 방식은 없는가? 우리가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것들이 정말 당연한가? 모어는 존재하지 않는 섬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에게 상상력을 선물했습니다. 다른 세상을 꿈꿀 수 있는 능력, 현실에 안주하지 않고 가능성을 탐색하는 용기. 그것이 바로 유토피아의 진정한 의미입니다. 유토피아는 도달해야 할 목적지가 아니라 우리를 안내하는 별과 같습니다. 결코 닿을 수 없지만 그 별을 보며 우리는 방향을 잡습니다. 그리고 그 별을 향해 한 걸음씩 나아갑니다. 16세기 영국의 한 지식인이 라틴어로 쓴 이 작은 책은 지금도 우리에게 말할 겁니다. 더 나은 세상은 가능하다고, 그리고 그 세상을 만드는 것은 결국 우리 자신이라고 말입니다. 에필로그. 토마스 무어는 유토피아를 어디에도 없는 곳이라고 이름 지었습니다. 그러나 역설적이게도 그 어디에도 없는 곳은 지난 500년 동안 수많은 사람들의 마음속에 살아 숨쉬었습니다. 혁명가들의 선언문에서, 개혁가들의 정책에서, 그리고 평범한 사람들의 작은 저항과 연대 속에서 유토피아는 계속해서 출현했습니다. 무어가 꿈꾼 세상이 완벽하게 실현된 적은 없습니다. 아마 앞으로도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꿈을 꾸는 행위 자체가 세상을 조금씩 바꿔왔습니다. 노예제가 폐지되었고, 여성이 참정권을 얻었고, 아동 노동이 금지되었습니다. 한때는 불가능해 보였던 것들이 현실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불완전한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불평등과 부조리, 폭력과 차별이 여전히 존재합니다. 하지만 유토피아가 우리에게 남긴 가장 큰 선물은 바로 이것입니다. 지금이 전부가 아니라는 믿음, 우리는 더 나아질 수 있다는 희망, 그리고 그 변화를 위해 상상하고 행동할 수 있는 용기입니다. 무어는 책의 마지막에서 흥미로운 태도를 보입니다. 그는 유토피아의 모든 제도에 동의하지는 않는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유럽 사회에서 유토피아의 제도들이 실현되기를 소망한다고 덧붙입니다. 이 미묘한 거리두기와 공감 사이의 긴장이 바로 유토피아의 정수입니다. 완벽한 답을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질문을 열어두는 것, 단정 짓지 않고 생각하게 만드는 것, 그것이 진정한 인문학의 자세입니다. 오늘 우리는 토마스 무어의 유토피아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이 책은 단순히 이상사회를 그린 소설이 아닙니다. 그것은 거울이자 나침반입니다. 현실을 비추는 거울이자 미래를 가리키는 나침반입니다. 당신은 어떤 사회를 꿈꾸십니까? 당신의 유토피아는 어디에 있습니까? 이 질문들은 500년 전에도 의미 있었고, 지금도 의미 있으며, 앞으로도 계속 의미가 있을 것입니다. 무어가 단두대에서 보여준 것은 신념의 힘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유토피아에서 보여준 것은 상상의 힘이었습니다. 신념과 상상, 이 두 가지가 만날 때 세상은 조금씩 변화합니다. 어디에도 없는 곳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곳을 향한 여정은 계속됩니다. 그리고 그 여정의 모든 발걸음이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유토피아는 목적지가 아니라 방향이기 때문입니다. 토마스 무어의 유토피아, 500년이 지난 지금도 우리에게 말을 건네는 이 불멸의 고전을 통해
여러분도 자신만의 유토피아를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상상이 작은 실천으로, 작은 변화로 이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제작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